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그 종전 협상. 참 이게 뭐 지난 주말에 좀 극적인 굿뉴스가 좀 나오기를 바랐었는데, 그렇지 못하네요. 이제 종전 협상 상황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별로 그런데 굿뉴스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이 보낸 그 종전 제안에 대한 그 이란의 답변이 왔는데, 읽어보니까 이 뭐 수용 불가능하다. unacceptable. totally unacceptable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방금 전에 이란의 그 이른바 대표들이라는 사람들로부터 그 답변이 와서 내가 그걸 읽어봤다. 그런데 totally unacceptable이다 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 그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뭐 그렇게 수용 불가, 용납 불가인지 뭐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개괄적으로 수용 불가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이란의 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금지한다. 요걸 이제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걸 계속 얘기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란이 그걸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순서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거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란이 어떤 그 굉장히 진전된 그런 내용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쉽게 생각할 때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먼저 이란이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지금. 자, 이 보도에 따르면 그 미국의 제안은 핵무기 재료로 쓰이는 그 이란의 60% 이상 농축된 그 우라늄 농축 요거를 20년 넘게 동결시켜버리는 거, 그거 이제 우선순위로 하고 있죠, 미국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 뭐 요것도 이제 두 번째 우선순위로 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란은 전쟁을 즉각 먼저 중단하자.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란에 대해서 영구히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좀 서명해라. 뭐 이런 걸 이제 먼저 앞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한 1주 전인가요?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는 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말을 빌려서 그때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6년도인가요? 그때 대선 선거할 때 유명한 슬로건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그걸 제가 빌려서 표현을 했잖아요. 문제는 순서야 이 바보야. 지금은 순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시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순서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요구하는 종전을 위한 조건, 그 재료, 그 요리하기 위한 식재료는 거의 똑같아요. 식재료는 똑같아. 근데 뭐부터 넣고 끓이냐가 좀 다릅니다. 이란의 핵포기,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재개, 그리고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 앞으로 영구적인 공격 중단, 뭐 또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 뭐 핵 동결 우라늄 농축 60% 이상 된 거 지금 400g인가 어디 400kg인가 지금 어디 이제 미싱돼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동결시켜 버리고 이런 재료는 비슷합니다. 다만 양측이 제시하는 순서가 다를 뿐입니다. 이란은 공격 중단 선언을 먼저 하라 라고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핵 포기를 먼저 선언하라 라는 것입니다. 같은 재료인데 뭐부터 넣고 끓일지 순서가 좀 다릅니다. 또 이제 약간 다른 방향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지금 두 사람이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멱살 잡고 싸우다가 이제 이제 그만 싸우자. 왜 우리 영화나 실제 상황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멱살 잡고 싸우다가 오케이 그만 싸우자. 그러다가 뭐라 그래요? 네가 먼저 놔. 뭐 이러죠. 예. 그런데 못 놓죠. 왜? 내가 먼저 놨다가 맞을까 봐. 예. 멱살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이 먼저 멱살을 놓으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두 명 다 상대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잡고 있는 멱살을 둘 다 그 누구도 먼저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풀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주말에도 이게 반복됐습니다. 멱살 잡고 있는 걸 이제 먼저 놓을 수가 없어요. 뭐 미국도 먼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란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종전 협상이 좀 좌초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어쩌면 다시 군사적인 공격이 진행된 후에야 그리고 나서야 다시 멱살을 좀 서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전협상 여하튼 지난 주말에도 진전은커녕 더 좀 악화된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중국 방문이 이번 주에 있죠. 중국 방문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박 3일인데 2박 3일 그 중국 방문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무려 6번이나 만나는 것으로 지금 스케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보통 한 2박 3일 있으면은 첫날 뭐 한 두어 번, 점심, 저녁, 그 다음날 뭐 점심, 한 세 번, 많아야 네 번. 그런데 뭐 티타임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한 6번이나 만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도착을 현재 시간으로 13일 저녁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13일 저녁, 그리고 14일 저녁, 그리고 15일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박 3일인데요. 원래는 이거 1박 2일로도 예정이 나왔었습니다만은 늘린 겁니다, 이게. 자, 13일 저녁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서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그날 저녁은 특별한 공무를 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곧바로 갖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날 중국을 떠나는데 오후에 떠나요. 점심 식사까지 다 하고 오후에 떠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1박 2일 또는 2박 3일 하면서도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좀 예정이 좀 충분히 잡은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서 공식적인 스케줄은 뭐 만 24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15일 떠나는 날도 점심 이후에 출발을 합니다. 자, 2박 3일입니다만은 시진핑 주석과 최소 6번 이상 직접 대면 회담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6번이니까 충분한 시간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얘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보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역 문제죠. 요것도 이제 어찌 보면 최근에 순서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은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이라면, 그러니까 원래 중국 방문이 예정되었던 그때 기준이라면 요게 이제 무역 문제가 first priority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안보 먼저, 그다음에 이제 무역 요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이 안보가 관련해서는 이란, 러시아 그리고 대만 문제가 이제 테이블 위에 놓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어떤 무역 현안을 관리할 그 각종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요건 이제 사전에 조율이 어느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도 이제 한 2개 이상 만드는데 제일 지금 크게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무역위원회.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무역위원회를 만들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무역적인 현안만 있다면 이 무역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자. 그래서 무역위원회를 먼저 만드는 것으로 지금 뭐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투자위원회. 요건 이제 주로 이제 중국이 미국에 투자할 것을 우선 중점적으로 하는 건데 투자 문제를 전담할 투자위원회도 만들기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양 정상의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을 예정인데 요건 사실은 어느 정도 실무진 차원에서 얘기가 거의 끝난 거기 때문에 아마 두 정상이 간단하게 얘기하고 합의한 우리 동감한다 뭐 하면서 악수하고 서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것들이 이제 무역위원회 구성, 투자위원회 구성 이런 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역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뭐 좀 술술 풀릴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안보 관련입니다. 지금 뭐 미국이 전쟁 중이기도 하고 또 그런 와중에 중국이 슬금슬금 이란 돕고 있기도 하고 슬금슬금 그 블랙마켓을 통해서 이란 원유 사가기도 하고 뭐 이런 그게 사실은 꼭 무역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 문제거든요. 이란에 솔직히 말해서 전쟁 자금이 자꾸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안보 문제 그 이슈가 오히려 생각보다 좀 힘들 것 같지 않나 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13일 저녁에 베이징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그 환영 행사 그걸 먼저 갔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찾아가죠. 그 뭐 중국 주석궁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14일 오전에 합니다. 그리고 15일에는 이제 중국을 그리고 물론 14일 저녁에 만찬 물론 하고요. 그리고 다음날 15일에는 중국을 떠나기 전에 아침에 시주석하고 같이 티타임을 갖습니다. 중국에서 아마 가장 좋은 티를 내오겠죠. 티타임 갖고 그리고 오찬까지 합니다. 근데 오찬도 그냥 오찬이 아니라 업무 오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오찬이라고 해서 이때도 실무적인 회의를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또 웬만하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업무 오찬까지 마치고 15일 오후에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시진핑 주석에게 이제 요청할 겁니다. 이렇게 융숭하게 나를 환영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미국도, 우리 백악관도 시진핑 주석과 그 펑리 위안 여사를 올해 안에 우리 워싱턴 DC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답방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러면 뭐 시진핑 주석이 미리 다 아랫사람들이 얘기해 놓은 거니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꺼이 초청에 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바로 뉴스가 타전될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웬만한 아주 민감하지 않은 것들은 뭐 거의 다 그렇게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보와 관련된 그 문제가 어떻게 논의가 될지,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 부분 뉴스가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습니까? UFO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UFO 파일 관련해서 대거 내용을 공개한 트럼프 행정부인데요. 자, 과연 그러면 이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한 것이냐? 아니면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공개한 것이냐? 네, 공개해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지금. 자, 여하튼 팩트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주말에 UFO 관련 파일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요, UFO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시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공개하고, 자, 이러니 사실 UFO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존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끔 재료만 공개한 겁니다. 근데 좀 그 재료도 좀 시원치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또 뭐 말로 이렇게 돌았던 얘기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홈페이지에 UFO라는 용어 대신에 미확인 이상 현상을 뜻하는 UAP라는 용어를 쓰면서 관련 파일 160건을 공개했습니다. 우주 공간과 달에서 수집된 그런 자료들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1960, 70년대에 진행됐던 그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있었잖아요. 그 아폴로 미션이었는데 그 달 탐사를 갔다 온 그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에서 목격했다는 어떤 기이한 현상, 이런 거에 대한 사진, 그다음에 증언, 목격담, 이런 내용을 일단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이한 현상이니까 사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게 반드시 UFO가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969년 7월 그때 인류 최초로 달을 밟은 아폴로 11호 있잖아요. 그 11호의 비행사들의 그 보고를 보면 그 우주인 중에 한 명인 버즈 올드린은 달에 가까워질 무렵 상당한 크기의 물체를 우리는 보게 됐으며, 달 도착한 후에도 몇 분 간격으로 그 큰 섬광이 나타나는 걸 봤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사진도 찍었는데 그게 뭐 정말 저게 외계인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UFO보다 더 궁금한 게 뭐예요?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그리고 UFO, 정말 미확인 비행 물체에 그 미확인 물체도 궁금하지만 그 안에 외계인이 탔을 거 아닌가, 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궁금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자, 또 1969년 11월에 달에 간 아폴로 12호의 비행사들은 착륙 지점에서 달 표면을 바라봤는데 지평선 위 상공에 수직 형태의 미확인 형상을 봤다. 미확인 형태, 수직 형태. 그러니까 앞서 아폴로 11호의 우주인들이 얘기한 거랑 조금 비슷해요. 그 11호의 우주인들도 수직 형태의 어떤 섬광을 봤다 그랬고, 12호에 갔다 온 우주인들은 무슨 섬광이라기보다는 수직 형태의 물체를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뒤인 1972년 12월에 그때 이제 미국이 달에 마지막으로 가고 그다음부터는 뭐 거의 50년 가까이 안 갔다 요번에 처음 이제 가는 거잖아요. 자, 1972년 12월 마지막 달 착륙 미션을 수행했던 아폴로 17호도 달 표면 상공에서 빛나는 물체 3개를 목격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빛나는 물체, 섬광, 뭐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달 표면에서 어떤 섬광처럼 빛나는 어떤 수직 형태의 물체, 이건 다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미확인 비행물체 UFO가 아니라 미확인 자연현상 UAP라고밖에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인류의 지식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미확인이지, 사실은 뭐 이 신비하고 오묘한 우주에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자연현상일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이번 자료 공개에는 세계 곳곳에서 UFO를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뭐 정찰 도중 UFO로 추정되는 그런 비행체를 봤다라는 무슨 전투기 조종사들의 증언, 뭐 이런 게 공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목격담만이 아니라 뭐 구소련에서도 목격됐다라는 그런 목격담, 그리고 뭐 프랑스, 일본, 독일 등지에서 입수한 그런 자료와 목격담도 같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FBI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여러 목격자가 동시에 하늘에서 봤다는 그게 있어요. 하늘에서 약 60m 길이의 타원형 청동색 금속 물체가 나타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봤다라는 증언이 2023년, 지금부터 3년 전에 동시에 여러 사람의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뭐 한 사람이 봤다고 그러면은 뭐 거짓말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 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곳저곳 여러 곳에서 여러 명이 그런 목격담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한 60m 길이의 우리가 흔히 그 UFO의 영화에서 보는 비행 접시 같은 그런 모양의 금속 물체가 나타났다가 휙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사진 한 장 정도 그리고 목격담 이거밖에 없는데 그 사진 한 장 갖고 어떻게 분석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리고 1968년 UFO 수사 기록에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테네시주에서 비행 접시가 목격됐다라는 목격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8년이니까 뭐 지금보다도 과학이 훨씬 더 뒤처져 있던 상황이니까 그냥 목격담 외에는 없는 거죠. 자, 한편 이번 그 파일 공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월 그 지시한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국방부를 비롯해 항공우주국 나사 그리고 FBI 등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 중에 일부 160건만 공개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파일 분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니고 앞으로 몇 주 간격으로 추가적으로 공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또 끌고 갔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 관심을 놓을 수가 없게끔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UFO 파일이 공개된 직후에 그 SNS에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이전 행정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했지만 나는 투명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UFO 관련 파일을 공개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것을 나는 스스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강조한 내용이 투명성이죠. 이전 정부들은 투명하지 못해. 많은 걸 뭐 이렇게 감추려고 해. 그런데 나는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스타일이야. 약간 이런 거죠. 근데 갑자기 투명성 얘기를 왜 할까? 사람들은 거기에 또 초점을 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 이 글, 나는 투명하기 위해서 공개합니다. 이 내용을 접한 그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얘기들과는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내용들이네. 뭐 목격담도 뭐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봤던 그런 얘기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고 뭐 비행물체 이런 것도 뭐 가끔 사진도 보고 그랬죠. 우리가 더 그런 거에서 확 다른 정말로 와 이거 UFO가 있네 라고 확 생각할 만한 그런 자료들은 없다. 국민들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딱히 뭐 더 진전된 그런 내용이 아닌 이런 자료들을 공개한다라고 막 이렇게 떠들썩한 이유가 그럼 뭔가, 그렇게 떠들썩한 이유가 뭔지 그게 더 궁금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뭐 이런 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UFO 파일 공개한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한 2주 전에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다고. 예. 근데 내용을 다 어제 보니까 뭐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 중에서. 그래서 마치 그냥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다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문은 왜 그렇게 요란하게 냈을 것이며, 그리고 갑자기 소문난 잔치는 또 왜 갑자기 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하튼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또 1, 2주 후에
또 추가적인 공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추가 잔치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가 먹을 게 좀 있는지, 그때는 좀 먹을 게 있는지 그때 좀 보고 저 여러분들에게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호가 크루즈선에서 지난주에 한타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집단 감염됐다, 뭐 이런 얘기 드렸죠. 그래서 5명이 사망했다. 이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2명 사망하고 3명이 병원에 입원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타 바이러스에 이어서 노로바이러스 또 집단 발병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래갖고 겁나서 크루즈 탈 수 있나 모르겠어요. 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이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카리브해 크루즈선에서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 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커리비안 프린세스라는 크루즈선에서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라고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배에는 승객이 무려 3,116명, 그리고 선원이 무려 1,13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300명 정도 타고 있는 거예요, 배 안에. 엄청나게 많이 탔죠. 그 중에 이제 승객 102명, 그리고 선원 13명 등 총 115명이 집단으로 감염되었습니다. 이 배는 4월 28일 플로리다주를 출발을 해서 이 카리브해를 항해 중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발병이 나갔고 지금 급히 일정을 며칠 취소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플로리다주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지금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집단 감염이 CDC에 보고된 시점은 지난 7일이었습니다. 이 여객선을 운항하는 프린세스 크루즈는 몇 명이 경미한 위장질환을 보고했다 정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의 모든 구역을 신속히 소독했으며 항해 기간 내내 추가로 소독을 계속 실시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선박 회사가 하는 말이고 승객들은 지금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배가 이제 정박했던 곳, 거기도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박할 곳 이런 데도 떨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크루즈선에서 한타 바이러스가 집단 감염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승객들의 불안감이 지금 고조되어 있는데 또 발생하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 이거 확산되는 거 아니야? 크루즈선에서 시작해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내릴 거 아니에요. 육지에 내려서 또 다 자기네 나라로 갈 거 아니에요. 자기네 동네로 가고. 그럼 거기 가서 또 퍼뜨리겠다. 좀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발병한 지난주에 그 한타 바이러스 말씀은 제가 해드렸죠. 한타 바이러스. 왜 이름이 한타 바이러스인지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 알고 빙그레 웃으실 것이고요. 지난주에 제 영상을 또 그때 못 보신 분들은 한타 바이러스? 난 많이 들었는데 그냥 하실 텐데, 자,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발견한 게 한국이고 발견한 사람이 한국인 학자입니다. 1976년 한국의 경기도 한탄강에서 그 한국인 과학자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한탄강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한탄 바이러스였는데요. 나중에 이게 좀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냥 한타 바이러스로 20, 30년 전쯤에 이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탄 바이러스였는데 한타 바이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제가 재밌게 표현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한국인에 의해서 발견된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노로바이러스는 이보다 한 10여 년 전 더 빨리 1960년대에 발견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한타 바이러스보다는 오히려 노로바이러스가 좀 더 잘 알려져 있죠. 뉴스에서 노로바이러스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한타 바이러스는 그런 거고, 노로바이러스는 왜 걸리느냐? 한타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설치류, 그러니까 쥐 같은 것에 의해서 쥐의 분비물, 또 쥐가 막 다니다가 공기 중에 그 바이러스가 날리면서 거길 지나간 사람이 흡입하면서 이러면서 쥐 때문에 발생하는 게 이제 한타 바이러스고요.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그 어패류, 굴, 조개 이런 거를 먹으면서 발생하는 게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주로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뒤에 감염되고, 또 노로바이러스는 특히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가 빠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자, 한타와 노로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타 바이러스는 전염력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타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높아요. 그래서
뭐 아주 최선의 결과가 15%고 최악의 어떤 나라에서 집단 발병했을 때는 35%의 사망률을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타 바이러스 걸리면 이건 뭐 정말 큰일 납니다. 대신에 이제 좀 전염력은 조금 약한. 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치사율은 낮습니다. 치사율은 1% 미만이에요. 괜찮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좀 며칠 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대부분 낫는데 문제는 노로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뭐 엄청 강합니다. 이 노로바이러스 걸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주변에 그냥 싹 걸려버리는 거예요. 전파력이 셉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소식을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겠는데, 제가 이어지는 다음 소식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게 잘하는 정책인가? 아니면 이게 너무 매정한 정책인가? 라고 한번 제목을 지어봤는데,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타 바이러스 감염으로 승객 3명이 사망한, 3명, 치료받던 사람 중에서 1명이 사망했네요. 원래 2명 사망, 3명 병원 입원이었는데, 결국 3명 사망했네요. 자, 여하튼, 한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3명이 사망한 그 대서양 크루즈선 혼디우스호라는 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어제 스페인령인 카나리아 제도 이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는 과정 이것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배는 진작에 어디서 배가 영원히 한정없이 바다를 떠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예정됐던 곳에 기항을 하던가 어디든가 하는 게 기항을 해야 사람들이 몇천 명 승객들이 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 이 배는요. 내리려고 하는, 입항하려고 하는 국가마다 입항을 거부당했습니다. 그 배가 마치 떠돌이 배처럼 대서양을 떠돌다가 결국 이제 입항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스페인의 한 뚝 떨어져 있는 외딴 섬, 카나리아 제도 외딴 섬 거기에 이제 입항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그 섬 육지의 배를 딱 제대로 대지 못하고 섬 인근에 섬과 좀 떨어져서 섬 인근의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승객들을 내려주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럼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내려줘? 네. 거기서 이제 스페인 국적자 사람들은 그 배에서 작은 배로 갈아타고 그 사람들은 그 카나리아 섬으로 갑니다. 섬으로 가는 즉시 그 사람들은 그 스페인 보건국이 보낸 그 배를 타고 다시 급하게 육지로 가서 격리됩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서 격리 입원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스페인 국적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국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 배가 카나리아 제도에 뭐 입항을 허가받았지 배 대지도 못하고 바다에 이렇게 떨어진 곳에 서 있으면 각 나라에서 보낸 헬기를 타고 그 나라로 가야 됩니다. 야, 그래서 혼디우스호는 당초 그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우려한 여러 국가로부터 이제 기항을 계속 거부당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간절하게 요청을 해서 결국은 스페인 정부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 정부가 유일하게 이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본토로는 못 가고 카나리아 섬으로 향해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또 이 섬의 주민들도 반발을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각 나라 사람들 다 입항을 거부하는데 우리 스페인이 입항을 허가했고 그것도 우리 섬에다 된다고? 말도 안 돼. 나가라. 뭐 반대한다.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거센 반발로 인해서 결국은 항구에 직접 정박하지 않고 그 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먼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는 서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승객들을 다 하선시키고 실어 나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각국에서 자국 국민들을 데려갈 헬기를 다 보내기로 했고요. 이에 따라서 승객들은 그 배에서 섬에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섬이 저만큼 보이지만 내리지도 못하고 그 배 안에서 자국에서 보낸 헬기를 타고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그래서 헬기 타고 자국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스페인 국적 승객들만 그 배에서 내려서 곧바로 그냥 다른 데로 자기 집으로 못 가고 마드리드에 있는 군용병원으로 이송돼서 격리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 안에서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자의 시신도 계속 배 안에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배는 배대로 이 빨리 정박해서 이거 다 내려야 되는데 시신을 실고 계속 떠돌이 생활했던 겁니다. 일주일 넘게. 이 배 안에서 사망한 그 사망자의 시신과 수화물은 그 사망자가 갖고 있던 수화물 이거 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자의 시신과 수화물은 현지에서 내리지 않고 일부 승무원과 함께 그 선내에 그대로 남아서 최종 목적지인 네덜란드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저 국적에 이게 배였거든요. 네. 자, 일주일 넘게 입항을 거부당해서 대서양을 떠돌던 크루즈선이 겨우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승객 하선을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소식에 일각에서는 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네. 제가 이제 요 스토리를 전해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만들어 본 제목을 말씀드렸죠. 너무 매정한 거냐, 뭐 잘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해도 너무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매정한 정책이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또 일각에서는 아니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각자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잘했어. 내가 그 나라 대통령이라도 나도 입항 허가 안 해. 라고 잘했다라는 그런 어떤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의 지도자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궁금합니다. 댓글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덴버 공항에서는요, 저는 또 뉴스 하다 이런 건 또 처음 봅니다. 덴버 공항에서는요, 활주로에서 이륙을 시도하던 그 여객기가 활주로를 막 하면서 이제 빠른 속도로 가다가 이제 살짝 이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륙하려는 직전 그 순간에 활주로에서 갑자기 쿵 하고 뭘 들이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뭘 들이받았냐?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거기에 사람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죠? 네, 한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나타나서 이 비행기와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밤 11시 20분쯤 덴버 국제공항 활주로에 여객기 한 대가 이륙을 시도하는 순간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나서 충돌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비행기가 털커덩 거리더니 항공기 창밖으로 뭐 빨간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왜 번쩍했냐? 덜커덩 하면서 이 사람의 시신 중에 일부분이 어떻게 잘려져 나가면서 튕겨서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갔나 봐요. 엔진에서 파바박 빨간 불꽃이 튀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막 그 관제사하고 얘기하는 교신 내용이 어제 영상으로 공개돼서 저도 들어봤는데 조종사가 관제사한테 그렇게 통신을 하더라고요. 관제사가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조종사가 우리가 누군가를 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바로 그 무엇인가를 부딪혔고 그 부딪힌 무엇인가가 일반 딱딱한 구조물, 건축물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사람이나 동물 같은 건가 보다라고 그 직감적으로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교신을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덴버공항 국제선 활주로에서 LA로 향하던 프론티어 에어라인 항공기가 이륙하던 그 중에 탁 이륙 직전에 누군가가 울타리를 넘어서 왜 비행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활주로 인근으로 울타리 쫙 쳐놓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울타리를 넘어서 무단으로 침입한 뒤에 활주로를 향해서 막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침입자는 공항 보안망을 뚫고 울타리를 넘어서 활주로로 뛰어들어갔고 결국 이륙 중이던 항공기에 치였다라고 어제 연방교통부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어나운스먼 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또한 보행자는 사망했으며 그가 활주로로 울타리를 넘어서 고의로 뛰어들어갔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추정을 해본다면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그렇게 활주로로 고의로 뛰어든 것 아닌가 뭐 그렇게밖에는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뭐 장난으로 이륙하는 비행기 앞으로 뛰어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덴버 공항에서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트럼프의 압박에 강경 대응을 천명한 ABC 방송국 스토리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ABC 방송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ABC 방송이 연방통신위원회 이 FCC에 제출한 그 서류가 일부 입수됐다라면서 ABC가 만들어서 제출한 서류 내용을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당국이 정치적인 컨텐츠를 처벌하는 그런 방식으로 방송국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담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ABC가 결국 강경 대응으로 맞설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ABC 방송의 그 입장을 설명한 그 서류에는요, 이제 서류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서류를 작성한 사람, 책임자, 뭐 혼자 하진 않았겠지만 이 책임자 이름하고 사인이 들어가잖아요. 그 이름을 딱 봤더니 누구냐? 전 연방 법무부 차관 출신, 지금은 변호사지만 폴 클레멘트 전 법무부 차관의 이름과 사인이 딱 있었다는 것이죠. 전직 연방 법무부 차관의 이름으로
사인된 서류를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을 했다? 이건 이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나도 강경하게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이 ABC 방송이 발끈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ABC가 이렇게 발끈하고 있는 이유는요. FCC가 ABC의 그 장수 아침 토크쇼 프로그램 더 뷰라는 프로그램에 좀 딴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FCC는 더 뷰가 정치 후보자들에게 동일한 방송 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연방 규칙의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겠다 라면서 뭐 이 서류 보내라 저 서류 보내라 막 그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뭐 궁극적으로 나중에 뭐 알았어 하고 넘어갈 때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이 서류 보내라 저 서류 보내라 이 자료 보내 저 자료 보내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방송국으로서는. 실제로 ABC 방송국은 작년에도 모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때는 정부가 그 요구하는 대로 다 따르느냐고 만 몇천 장에 달하는 그 서류를 만들어서 다 올렸었다.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ABC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전직 연방법무부 차관의 이름으로 된 서류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고 보낸 겁니다. 자, ABC 방송은 이 서류에서 FCC의 요구는 전례가 없는 요구이며 표현의 자유와 공개적인 정치 토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라면서 누군가 우리 프로그램 더 뷰라는 프로그램의 관점을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규제를 통해서 내가 싫다고 해서 규제를 통해서 이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BC TV는 또한 정부는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논조의 토크쇼는 그렇게 계속 이렇게 압박하고 지적하고 뭘 제출하라라고 하고 그렇게 압력을 가하면서 반대로 보수 성향의 뭐 라디오 토크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하고 반대 진보 성향 사람들 맨날 까고 그러는 보수 성향의 그 극우 라디오 방송국 그 토크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고 있다. 이게 어떻게 페어한 거냐? 이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FCC는 그 장문의 서류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ABC 방송국은 결국 강경 대응으로 이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도요, 이번 ABC의 서류 제출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압박에 대해서 TV 방송사가 그동안 내놓은 가장 공격적인 방어, 가장 공격적인 대응 방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앞으로 그 언론과 트럼프 행정부 간의 어떤 그 샘플 케이스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끝으로요. 중요한 건강 관련 뉴스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프지 않으려면 이것 해라. 이거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노년기에 접어들면 뭐 오래 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안 아프게 오래 사는 거죠. 안 아픈 거. 네. 헬스라인이라는 그 학술 매거진이 있는데요. 의료 매거진 헬스라인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으로 이 심폐기능 그 체력을 키웠을 때 노년기에 아플 확률이 최대 9%까지 떨어진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학술지 미국 심장학회 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 이후에 중년기든 뭐 장년기든 노년기든 중년기 이후에 심폐 체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오래 살 뿐만이 아니라 또 만성 질환의 발생 시점도 훨씬 늦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 그것도 좀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심폐 체력은 심장과 폐가 산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심장과 폐가 건강해야 거기서 공기를 흡입한 뒤에 효율적으로 이걸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약하면 공기를 흡입하는 것도 약하지만 이걸 효율적으로 보내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저 밑에서부터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연구가 성인 24,576명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65세 이하의 건강한 성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먹은 후에 어떻게 되는 걸 본 거죠. 65세 이전에 어디 안 아플 때 건강할 때 이제 우선 테스트한 겁니다. 연구진은 이들의 그 심폐 체력을 트레이드밀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한 뒤에 이후에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이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측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럼 어떤 병 같은 걸 측정했느냐? 예를 들어서 심부전, 뭐 허혈성 심장질환, 뭐 뇌졸중, 만성 신장질환, 당뇨병, 알츠하이머, 대장암,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등의 발생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자, 65세 이하 때 이 트레이드밀에서 심폐기능을 테스트를 하고 요거를 한 10년 이상 갖고 있다가 이제 대조해 보는 거죠. 이 사람의 기능은 이 당시 예를 들어서 뭐 10점 만점에 이 사람은 뭐 7점밖에 못 얻었고 이 사람은 9점 얻었는데 이 7점 받은 사람과 9점 받은 사람이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결과 심폐 체력이 높게 그 당시에 측정이 됐던 남성은 낮게 측정된 남성에 비해서 건강한 수명이 2%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질병 발생 위험도 무려 9%나 낮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 수명도 3% 정도 더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들도 거의 비슷한 경향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심폐기능의 체력을 개선하는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자, 일반 성인의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운동하는 게 중요하느냐? 뭐 나이에 따라서 본인의 그 체력에 따라서 다 다를 터이니 이게 뭐 절대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평균 정도라고 이제 평균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참고로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최소 150분 정도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뭐냐? 뭐 좀 빨리 걷거나 뛰거나 해서 내가 이제 숨이 찰 정도의 그런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근데 150분 정도. 그러니까 뭐 30분 정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중강도 정도를 하라는데 그럼 중강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 강도야? 조금 궁금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빠르게 걷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자전거 타기, 뭐 조깅도 가능하고 또는 수영이나 뭐 아쿠아로빅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중강도 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강도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그 학자들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하면서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지만 노래 부르려고 하면 노래는 부를 수 없는 정도의 강도. 그게 이제 중강도라고 합니다. 아, 그럼 고강도는 뭐야? 네, 고강도는 노래를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간단한 대화하기도 좀 힘들 정도로 헉헉대는 이건 이제 고강도인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숨차게 운동을 하지만 옆 사람하고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 정도는 이제 중강도인데 이 옆 사람하고 대화가 너무 쉽네. 아, 그리고 노래하려니까 노래도 할 수 있네. 요건 이제 고강도가 아직 안 되는, 중강도가 아직 안 되는 거죠. 소강도죠. 그러니까 조금 노래는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한 30분 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렇게 좀 운동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안 하던 또는 약하게 하던 걸 갑자기 그게 강도를 끌어올리면 그건 안 되니까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다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운동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나가서 3, 40분씩 걷고 다 운동하실 겁니다. 그런데 걷기를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스피드를 내서 조금 빠르게 걷기, 조금 땀이 날 정도로 조금 빠르게 걷기, 이런 식으로 강도를 조금 높여라. 그러면은 추후에 세월이 흘러서 아픈 그런 확률도 훨씬 낮아진다. 이게 이제 연구로 그 결과가 입증이 된 겁니다. 입증이. 자, 안 아프게 오래 사는 단순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